네, 경제는 김우빈 시작하겠습니다. 김우빈 가운데 우를 맡고 있는 우석진 명지대 교수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우석진입니다. 네, 빈을 맡고 있는 홍기빈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없어 보이는 빈 홍기빈입니다. 아, 이 빈자가 빛날 빈자 아닙니까? 없어 보이는 빈자입니다. 자, 오늘 경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 전에 두 분은 학문의 세계에 계시니까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그 한동훈 후보자 딸 이른바 스펙 쌓기 의혹 관련해서 무슨 약탈적 학술지니 아 예. 뭐 별별 이야기가 다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5장짜리가 에세이가 아니라 논문이다. 무슨 소리냐. 논문 맞다. 뭐 별별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 예.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 제가 진짜 이 말씀을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한동훈 씨 발언 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오픈 액세스 저널이라는 것하고 약탈적 저널을 헷갈린 거예요. 근데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요. 아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그 저널 그 아티클을 우리가 받으려면은요 한 편에 막 6,000원씩 이렇게 내야 돼요. 그러니까 내려받을 때 다운로드 받을 때 다운로드 받을 때. 그러니까 전 세계 학자들이 이거 이러다가 이거 망하겠다. 이게 학문 자체가 망하겠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 예일 대학교 할 것 없이 전 세계 아주 유수한 대학교의 굉장히 중요한 저널들이 이거를 오픈 액세스로 전환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오픈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구독자한테 오픈한다는 뜻인 그렇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 이 오픈 액세스 저널은 전 세계 누구든 인터넷으로 접속해서요. 그냥 무료로 아무 조건 없이 다운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학문적인 모든 논문은 다 열려져 있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 저널 중에는 굉장히 저명한 저널들도 많고요. 그 지금 전 세계 학술 운동이 어떤 지식 커먼스 운동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독버섯이 끼어드는데 이게 시작이 되니까 요 틈을 타서 돈 몇 푼 주면 내가 실어주겠다라고 하는 그 사기에 가까운 저널들이 있죠. 그게 약탈 저널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들자면은 아주 믿을 만한 큰 느티나무가 지금 우리 그 마당에 생겼는데 그 옆에 독버섯이 생긴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그 논문들이 그럼 이 느티나무에 실렸다라고 한다면 이건 상처날 일이고 아주 존경할 일이죠. 왜냐하면 그건 다 피어 리뷰도 거치고 아주 엄격하게 해가지고 게재되는 거니까. 근데 거기 나와 있는 이 약탈적 저널이라는 건 그 독버섯이거든요. 근데 이 한동훈 씨 발언해 보면은 이 오픈 액세스 저널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느티나무랑 이 독버섯 그거를 이용해 먹는 저 약탈적 저널을 마치 똑같은 것인 것처럼 얘기해서 그 오픈 액세스 저널이라는 게 그 돈 몇 푼 주면 그냥 아무나 실어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얘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오픈 액세스 저널 하는 학자들도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널리 알려진다면 전 세계 학자들이 굉장히 화를 낼 일입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 저도 그러니까 그 홍 소장님 말씀하시는 거에 동의하는데 예컨대 이런 거에 저도 이제 그 1년에 한 편 두 편씩 이제 국제 저널에 이제 논문을 쓰는데 제가 낸 논문도 제가 못 봐요. 예. 왜요? 왜냐면 학교에서 구독을 하고 있지 않으면은 그 제가 낸 논문도 제가 이미 저작권을 넘겼기 때문에 저도 볼 수가 없어요. 저작권도 넘깁니까? 저작권을 같이 이제 카피라이트해서 넘기기 때문에 마지막 작업할 때 저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독료가 있기 때문에 학자들이 기여할 때는 굉장히 무료로 기여를 하는 거죠. 글을 무료로 쓰는데 컨트리뷰션을 그렇게 하는데 볼 때는 구독료를 내고 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합리한 구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오픈 액세스 저널 운동이 벌어진 거예요. 누구나 볼 수 있게 하자. 근데 이제 여기 다운사이드가 뭐냐면은 다른 면이 뭐냐면은 그러면 이 비용을 누가 치를 것이냐. 이 출간하는 비용을.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논문을 쓰는 사람이 비용을 대라. 그래서 저널 측에서 지금 저는 APC라고 부르는데 출간비를 요청을 해요. 그 출간비가 굉장히 다양한 금액을 갖고 있는데 이런 금액까지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 보통 한 $2,000 그 근처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오픈 액세스 저널의 이제 이 출간비가. 그래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연구비가 있는 교수들은 연구비 처리를 하고 돈이 없는 연구자들은 오픈 액세스를 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저개발 국가를 위해서 이 오픈 액세스 저널 같은 경우에는 디스카운트 레이트를 해줘요. 그래서 절반 이하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그 한동훈 그러면 후보의 따님도 상당히 많은 비용을 냈을 것 같다. 그럼 혹시 방글라데시니 케냐니가 등장하는 이유도 그 맥락에서 혹시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케냐 부분은 약간 잘 모르겠는데, 근데 방글라데시 그 선수랑 쓴 거는 그거는 이제 IEEE의 그 아이카이빙 서비스를 쓴 거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저널에 나간 것은 아마도
뭐 정확한 금액은 청문회 중에 나오지 않았지만은 제가 그냥 제 통박으로 저희가 보통 내는 평균 비용을 생각하면은 한 200만 원 전후의 비용이 들었을 거다. 그래서 무슨 뭐 4, 5만 원 내고 한 것은 아닐 것 같은. 물론 그 전월에 이제 그 비용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제 그런 거고. 전월에 한 번 올리는데 그렇게 돈이 들어요? 요즘엔 이제 그렇게 돼 있고 특히 이제 그 뭐 연구비 많은 사람들이 보통 이제 오픈 엑세스를 많이 쓰기 때문에 왜냐하면 프로세스가 굉장히 빨라요. 뭐 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뭐 예컨대 뭐 2년 3년씩 걸리는 것도 많아요. 논문 한번 보내놓으면은 뭐 고쳐라 왔다 갔다 하면은 2년 3년씩 걸리는데 오픈 액세스는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이 많이 되고 빨리 진행되다 보니까 뭐 빨리 나오면 2주 3주에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이 선호를 하죠. 논문 심사가 거의 급행으로 이루어지는 거군요, 그러니까. 거기 팔러스가 그렇죠. 종이로 출판하면은 인쇄하고 뭐 하느라고 그다음에 논문들이 줄을 쫙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오픈 액세스는 빨리 진행. 빨리 되고 그렇죠. 또 요즘에 그 오픈 액세스가 이제 레퍼리들을 이제 심사자들을 찾는데 그냥 오픈을 해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논문을 올려놓고 그 사람들이 가서 그 심사를 달고 거기서 점수 몇 점 받으면 통과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이 그 한동훈 후보자 이른바 딸 스펙 의혹과 관련해서 좀 아주 냉정하게 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뭐냐면 지금 그 저희가 언중유골에서 한번 전했는데 미국의 아이비리그 이런 데서는 블랙리스트에 올려가지고 이른바 약탈적 학술지의 경우에 이제 블랙리스트에 올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올려봤자 미국 아이비리그에 만약에 가고자 한다면 스펙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올립니까 거기? 뭐 제가 한번 이제 상상력을 발휘해 본다면은 저희가 이제 좋은 논문도 학자로도 좋은 논문도 쓰지만은 좋은 논문만 뭐 쓰는 건 아니고 조금 그보다 조금 낮은 급들도 왜냐면 논문 연구를 하다 보면은 좋은 연구도 나오지만은 그냥 뭐 중간이나 뭐 이거 하나만한 연구인데 좀 버리기 좀 그렇고 그러면은 그 아래에 이제 까는 논문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그 한동훈 후보자의 딸 같은 경우는 그런 용도로 사용한 게 아닌가. 여러 가지 이제 이러이러한 뭐 기부 활동이나 이런 학술 연구 활동도 했고 그 위에 이제 중요한 업적이 이제 한두 개 쌓이게 되면은 상당히 풍성해 보이거든요. 그런 용도로. 그러면 이제 왜냐면 꽃 한두 개가 되게 중요한데 그것만 있으면 좀 약간 좀 맹하니까. 장미꽃도 중요하지만 안개꽃도 중요하다. 뒤에 이렇게 깔아준 역할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부스터샷이라고 할 수 있죠. 부스터샷입니까? 비유하면? 스펙을 이제 돋보이게 만드는. 그런 의미로. 저는 납득이 안 돼서. 근데 제가 항상 더 놀라운 거는 연구의 주제가 진짜 그 전방위적이죠. 저는 이제 호연지기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호연지기가 느껴지는 연구의 주제다. 어떤 뜻으로 하시면서? 거칠 것이 없는. 그러니까 뭐 거기 보면 이제 경제학과 관련된 연구도 있고 다른 사회과학 관련된 연구도 있고 그리고 아주 최근에 하고 있는 기계학습,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관련된 연구들이 있고 그걸 또 의학에 적용하는 연구거든요. 예컨대 뭐 우울증과 관련돼서 우울증 발병이 예측하는 이제 여러 가지 인공지능 모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이냐. 이것은 뭐 어마무시한 얘기거든요, 사실은. 문이과를 넘나든다. 제 생각에는 꼭 대학을 갈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냥 바로 학계로 등단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저는 이제 다학제 연구를 하기 때문에 뭐 여성학도 하고 경제학도 하고 뭐 사회복지학도 하고 요즘엔 제가 인공지능 관련 연구를 하는데 저가 이제 직업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봤을 때에도 물론 논문의 내용은 뭐 아주 뭐 수준 높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이 정도 범위의 연구 주제를 다룬다면은 상당히 석학이죠. 호연직이다 진짜 이거는. 아무튼 근데 하나만 마지막으로 이거죠. 그러니까 4-5페이지짜리도 논문으로 쳐주는 건 맞습니까? 그 이제 리뷰 아티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는 그 문헌 개괄이랄까요. 그러니까 새로운 데이터를 찾아가지고 오리지널 아주 그러니까 독창적으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는 그런 것보다도 기존에 나와 있었던 관련 문헌들을 쭉 개괄을 하고 자기 의견을 덧붙이는 이런 것들도 학계에서는 중요한 컨트리뷰션이긴 해요. 논문 실적으로 인정을 해줍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장르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페이지 수를 논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무식한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여져요. 왜냐면은 질문을 잘못했네. 그 실험을 하는 것들은 기존에 있는 나와 있는 게 있고 우리는 추가해서 무슨 실험을 했고 어떤 결과를 얻었다 그러면은
2페이지, 3페이지짜리 논문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오. 좋은 논문도 굉장히 많고. 그럼 한동훈 후보자는 뭐 사후쪽밖에 안 되는 거라 논문도 아니고 에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뭐 말이 안 된다는 그러니까 얘기죠. 그건 이제 법대 출신의 연구를 안 해보신 분들의 저는 이제 무식한 얘기다. 예, 특히 경제학이나 그 과학 쪽에서는 그 분량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뭐 논문의 타입들이 좀 있어요. 예컨대 레터스라는 게 있어요. 교심 이제 지금 완전히 다 실험이나 연구 결과가 다 완전히 풀로 하긴 좀 그런데 빨리 리포트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레터스라고 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논문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런 거는 뭐 한 장짜리, 2장짜리도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그럼 일종의 시제품 그런 비슷한. 뭐 그런 거죠. 빨리 우리가 이거를 빨리 우리가 네. 완전히 100% 완전한 무용은 아니지만은 중요한 발견이기 때문에 빨리 우리가 교신할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저께 그 청문회 제가 다 본 느낌은 후보자도 처음 과학에 대해서 무식하고 민주당 의원들도 상당히 무식했다. 그래서 참 안타까웠다. 난영난제라는 말이 있죠. 예. 공격하는 쪽이나 방어하는 쪽이나 예. 알겠습니다. 학계에 계시니까 그냥 쫙 정리를 해주시네요. 예. 도움이 정말 많이 됐습니다. 뭐 듣도 보도 못한 뭐 학술지 이름 나오니까 뭐가 문제를 잘 몰라요. 그러게요. 예. 자, 근데 이제 우리 이제 그 본론으로 돌아가야죠. 경제니까. 근데 오늘 참고로 그 홍기빈 소장님을 저희가 좀 중간에 일찍 보내드려야 돼서 예. 빨리 요 얘기는 좀 하고 홍기빈 소장님을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오늘 0시부로 윤석열 정부가 지금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부터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윤석열 정부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경제적 과제가 뭐냐? 그리고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주 큰 틀에서 한번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홍기빈 소장님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다. 요 말씀만 남겨두고 오늘 죄송하지만 일찍 일어났거든요. 우선 잘 되길 바랍니다. 정말 그 성공하기를 꼭 바라고요. 지금 큰 난제는 그 크게 안팎으로 두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밖으로는 지금 국제 정치 경제 상황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원자재, 식량, 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수급할 거냐, 그래서 인플레를 어떻게 막을 거냐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바깥으로는 또 지금 가치사슬이 미국, 중국 패권 위주로 지금 바뀌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라든가 아주 예민한 가치사슬에서 예민한 문제들을 두고 무역 구조가 급격하게 바뀌어 있고 제도적 변화가 있어요. 예. 여기에 우리가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어떻게 설 것이냐 이런 대외적인 문제를 푸는 게 있고 국내적으로는 이게 아주 굉장히 뼈아픈 부분인데 육공화국이 시작된 그 87년 이후 지난 한 30년 넘게 한국 사회의 산업 구조라든가 사회 구조는 엄청나게 바뀌었거든요. 네. 그 뽕밭이 바다로 바뀐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거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뽕밭이 지금 화성으로 바뀐 그런 상황인데 네. 지금 정치 구도는 사실은 그 육공화국 시작될 때 90년대 그 김대중, 김영삼 계실 때에 그때랑 바뀌지 않았어요. 87년 체제. 예.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답답해하는 게 지금 노동시장이라든가 금융시장이라든가 부동산 시장이라든가 빨리 이게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데 정치에서 지금 병목이 발생을 해가지고 꼭 필요한 어떤 산업사회, 교육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의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고서 지금 그 사회 전체는 2020년대에 있는데 정치 부분하고 법제 이런 것들은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가지 지금 사회 갈등, 뭐 불평등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거든요. 안으로는 이걸 풀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뛰어넘는 더 큰 과제 하나는 생태 위기의 문제가 있죠. 이건 너무 크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할 텐데. 네. 근데 이 문제를 풀라고 하는 게 지금 풀라는 게 이번 윤석열 정권의 과제거든요. 바깥으로 이 시급한 문제 풀어야 되고 국내적으로 지금 복잡한 아주 그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산업 구조나 사회 구조를 갖다가 업데이트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어디에 발목이 잡힐 위험이 있냐면은 현재의 정치 구도라는 게 어제 청문회 그 밤늦게까지 보신 분들 다 느끼셨겠지만은 지금 우리나라 정치판의 어떤 논쟁이라는 건 도대체 지금 시계가 몇 년 되냐 도대체 이런 답답함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뚫기 위해서는 빠르게 그 우리나라 그 병목이 되고 있는 정치 구조의 그 낙후성을 극복해서 어떤 행정부의 효율성이라든가 사회 그의 합의 구조 같은 것들을 빨리 업데이트해야 됩니다. 근데 이러기 위해서는 지금 몇 가지의 어떤 그런 자잘한 정책이나 몇 개 자잘한 제도로 되는 게 아니고 네. 굉장히 큰 틀에서 큰 단안을 내려야 되고
아주 큰 틀에서 사회와 정치 전체를 바꾸겠다라는 큰 결정을 내려야 돼요. 굉장히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고 여기서 이제 여당 야당의 합의가 필요한 건 말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그 끝으로 맺고 싶은데 저는 그렇게 보는데 개헌이 지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있는 육공화국 헌법이라는 게요. 나이 좀 있는 분들 기억나시겠지만 이게 87년에 생겼잖아요. 근데 87년이라고 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거의 원포인트 개헌에 가깝게 그 대통령 선거 과정만 조금 바꾼 거지 큰 틀은 5공화국 헌법하고 다르지 않거든요. 근데 5공화국 헌법은 또 다시 어떠냐면 70년대에 있었던 유신헌법의 그 틀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6공화국 헌법이라는 게 지금 50년 반세기 전의 헌법의 틀을 우리가 지금 지고 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020년대에 맞는 어떤 생태적이고 효율적이고 평등한 산업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헌법 시스템이라든가 정치 구조의 어떤 합의 구조를 크게 바꿀 필요가 있는데 불가피하게 이거는 지금 6공화국의 어떤 논의 틀에서는 그 해묵은 양당 구조의 갈등 구조 때문에 이른바 비토크라시 그래서 어느 쪽이든 옴싹달싹 못하게 서로 발목을 잡는 이런 구조가 지금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걸 넘기 위해서는 6공화국이라고 하는 정치 틀을 넘어서 2020년에 맞게 새로운 큰 틀로 가야 되는데 기존에 나왔었던 개헌 이야기들을 단순히 그 좁은 의미의 권력 구조만이 아니고 네. 그 어떤 사회 전체의 어떤 새로운 사회를 설계한다라고 하는 거를 국민적 합의가 일어날 수 있는 준비 틀을 깔아놓는 게 이번 정권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당파성을 떠나가지고 좀 큰 틀에서 20년, 50년의 틀에서 새로운 나라를 갖다가 설계한다는 틀로 준비를 하셨으면은 제가 보기엔 이게 바로 윤석열 정권의 성공의 관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기빈 소장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예. 그러니까 먼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또 이제 급한 일정이 생기셔서 예. 중간에 먼저 일어서셔야 되니까 우리 촌철님들도 양해 부탁드리고 어서 가세요. 예. 네. 아유, 먼저 일어서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자, 홍기빈 소장님께서 아주 이제 큰 지금 문제 제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우석준 교수님께도 똑같은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윤석열 정부가 가장 시급한 경제적 과제. 조금 전에 이제 홍기빈 소장님은 오히려 정치 개혁이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진단해 주시겠습니까? 국정과제 이제 110대 과제가 이제 발표가 됐으니까 그걸 놔두고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 보는데 하나는 이제 회복이고 우리가 회복? 예 코로나로부터 일상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상 회복도 있고 우리가 지금 격차가 너무 벌어져 가는데 그 격차를 다시 회복 줄이는 여러 가지 이제 회복하는 그런 정책들이 있어야 되고 네. 그다음 필요한 게 혁신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제 성장의 동력이 지금 멈춰 서고 있다라고 하는 게 비단 코로나가 없더라고 하더라도 사실 뭐 그런 진단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도 우리가 이제 잠재 성장률이 이제 2%대로 지금 가라앉아 있고, 그 다음에 코로나를 거쳐가면서 그동안 우리가 무슨 혁신을 하기가 적당한 기간은 아니었기 때문에 뭐 그런 과제를 거의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정부가 들어서서 요 회복과 혁신의 과제를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어떤 시대적 소임을 다 하는 거다. 저는 이제 경제적 측면에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이 국정과제 110대를 보면은 캐치프레이즈 나와 있는 게 일단 공정과 상식이 일단 걸려 있고 요 캐치프레이즈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그게 아마 앞뒤가 좀 바뀌어 있지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은 뭐 회복하고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고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고 하는 거는 뭐 아마 혁신해서 성장하자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네 가지로 구체화되는데 1. 잘하는 정부. 네. 예. 그다음에 역동적 혁신 성장. 예. 혁신 나오네. 나오지. 그러니까 제가 나오죠. 생산적 맞춤 복지. 식욕조의 선도자로. 그래서 좋은 얘기는 지금 다 갖다 붙였는데 이게 조금 제가 이 국정과제와 관련된 거 그 보고서 읽어보니까 9호형이고 아직도 9호형이고 구체적 국정과제는 미흡하다. 지금 구두선 차원에 머물고 있다. 예,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제가 기대했던 거는 사실은 윤석열 지금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네. 후보 시절에 내놨던 공약이 굉장히 구체적이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인수위를 거쳐가면서 구체적인 그림을 그렸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인수위 활동이 저는 좀 약간 좀 미흡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그게 구조적으로 원래 그 윤석열 윤핵관이 만든 팀하고 네. 안철수 팀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아, 그 안에서 뭔가 화학적 결합이 일어나면서 정책적인 뭔가 시너지가 났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잘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좀 그냥 기존에 나왔던 거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냥 갖다가 좀 여러 가지 짜깁기한 그런 느낌이 좀 나요. 예컨대 그 복지 정책 중에서 생산적 맞춤 복지라는 게 있어요. 근데 생산적 복지라는 게 원래 DJ 때 있었거든요. 아 맞아요, 있었어요. 예. 예,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워크페어라고 우리가 복지는 웰페어인데 워크페어라고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 복지 시스템에 안주하지 못하게 하고 대신 여러 가지 유인책을 줘서 그게 공공근로 나오고 했던 게 그래서 예, 나온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워크페어라는 정신 하에서 생산적 복지가 이제 DJ 때 맞아요. 복지 정책이에요. 맞춤형 복지는 그 박근혜 대통령 생애주기별 맞춤형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그 생애주기별로 나이 들어가면서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서비스가 혹은 복지가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맞췄던 거고 특히 이제 우리 국민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조건이 하나였어요. 조건이 예컨대 주거급여, 생계급여 뭐 맞아요. 예. 이런 것들이 하나로 뭉쳐져 있으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면은 받는 혜택이 너무 많고 밖에 나가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람들이 여기 안에 머물려고 하는 경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나눠서 맞춤형으로 기준을 좀 다르게 가자. 그 두 개를 지금 하자는 거. 생산적 맞춤 복지. 석가책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요.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철학이 녹아 있는 방향성이 없다. 없어요. 지금 정리를 하면. 예, 전반적으로 좋은 단어를 붙여는 놨는데 이게 복지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까 그러니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 정부의 국정 철학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이 가장 비어 있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 요 이제 하나씩 뜯어 보면은 서로 상호간에 모순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공약에서 많이 후퇴했다. 그러니까요. 이게 뭐 이제 좋게 보는 사람도 있고 나쁘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수의 역할이 원래 그런 거다. 공약이 있는데 공약을 실현할 수 있으면 실현시키되 실현하지 못하면은 그거를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새로운 대통령에게 부담을 좀 덜어준 역할을 하는 거다. 이제 이럴 수가 있고 그러려고 하면은 대통령이 좀 어떤 앞에 그런 이유에 대해서 뭐 네. 사과까지는 아니어도 우리가 이거를 왜 달성할 수 없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있어야 된다. 예컨대 병사 월급 뭐 200만 원 즉각할 것처럼 이제 사실은 그런 캠페인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2025년까지 그것도 병장 기준으로. 병장 기준으로 한다는 거고 이게 잘 나눠서 보면은 200만 원인데 150만 원, 50만 원 이렇게 2단계로 돼 있는 거예요. 맞아요. 예. 예, 급여는 150만 원이고 그다음에 자산 형성과 관련된 매칭하는 비용을 50만 원 준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설명할 부분이 있어요. 1번 뭐 재정이 그렇게 뭐 충분하지가 않다. 이게 있고 2번 그다음에 재정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사실은 병사 월급만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까 간부 월급도 올려야 되고 간부 월급이 그러니까 그 허대로면 더 낮아진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러니까 이제 예컨대 중사 사모봉이 2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200만 원 맞추려고 하면은 간부를 월급을 뭐 낮은 월급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예컨대 병사가 와가지고 하사한테 그동안 뭐 힘들지 170만 원 받는다면서 이렇게 PX 가까워. 만두 하나 사줄까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려가야 되는 건데 네. 그렇게 올려가면은 이제 부대 비용들이 다 같이 올라가요. 예컨대 뭐 그렇죠. 공무원 연금도 올라가고 예컨대 뭐 병사가 200만 원 받는다고 치면은 국민연금 부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예, 국민연금 부과하면은 또 국가로서 사용주로서 또 4.5% 또 매칭해서 또 내야 돼요. 그 비용도 올라가고. 아, 그 비용이 또 그럼 발생하네요. 예, 그리고 이게 그러면 군인들의 연봉이 올라갔을 때 네. 군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직역들의 공무원들의 월급 체계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그럼 그것도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컨대 소방관이다.
뭐 소방관도 실제 고생 더 많이 하는데 왜 이거를 안 맞춰주고 올라가다 보면 다른 공무원 다시 다 올려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야. 이제 이거 시작을 한번 하는 게 얽혀 있는 게 엄청 많군요. 그 뭐 이거 뭐 너무 복잡하죠.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200만 원 갈 수가 없고 약간 150만 원 정도로 가고 나머지는 목돈으로 모아서 주자. 그렇게 한번 비켜가려고 하는 제가 이제 정책 연구자로서 저한테 시켰어도 아마 이런 꼼수를 생각해 냈겠다. 야, 이게 그러니까 뭐 단순히 재원 조달의 문제 이런 단순 개선법도 아니구나. 지금 보니까 얽혀 있는 게 엄청 많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사실은 이제 유권자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죠. 그렇죠. 요 200만 원을 보고 찍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런 단계가 좀 많이 좀 생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당장 나오겠지만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문제 뭐 아직까지도 안 나와 있거든요. 뭐 보도에 따르면 이르면 12일 그러니까 그 내일 모레 국무회의 첫 국무회의로서 그 뭐 추경안 뭐 저기 뭐 의결할 거다 이런 보도도 있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소문에 따르면 35조를 만들어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홍남기 때 그 한 10조, 15조 만드는 것도 완전 난리를 폈는데 대통령 바뀌니까 그 기재부 공무원들 완전 딱 누워가지고 뭐 아무 그 뭐 토 안 달고 지금 35조 만들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근데 또 그 국가 부채 얘기는 계속 해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동안에 뭐 추경호 이제 장관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장관 아직 안 됐죠. 예. 아직 임명장을 안 받았으니까. 장관 후보자. 예. 또 마찬가지고 뭐 재정 정치 이런 얘기 엄청 해왔거든요. 근데 45% 맞춰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국가가 이제 뭐 적자 국채 발행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통령도 굉장히 세게 비판을 해왔거든요. 그런 조건 하에서 35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적자 국채 발행 없이 문제는 최소화시킨다는 건데. 최소화가 얼마면 최소화냐.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20조는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예, 그러면 20조라고 하는 거는 거의 이제 GDP 대비 1%포인트 올려가는 거거든요. 국가 채무 비율을. 그러면은, 앞으로도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기면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 요번에 한 번만 예외냐. 예. 아니면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재원 조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규모를 줄여갈 거냐. 요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이거는 해줘야 된다. 근데 재원 얘기했으니까 조금만 범위를 확장을 해서 지금 110대 국정과제를 그 정리를 했잖아요.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으로 209조인가를 지금 계산을 했잖아요. 일단 이게 맞는 개선법인지도 궁금하고 1번. 어떻게 조달할지도 궁금한데 교수님 어떻게 분석하세요? 저는 조금 이게 사실은 지출 규모가 좀 작다고 봐요. 209조 갖고는 안 된다? 예, 209조 가지고는 안 될 걸로 보고 예전에 이제 캠페인 중에 그 밝힌 거는 266조인가 뭐 그런 규모를 밝혔어요. 예, 그러면 한 50조 가까이를 지금 줄였다는 얘기인데 그럼 오히려 늘어나면 늘어났지 사실은. 그때는 이제 대충 계산했으니까 규모가 작은데 아까 그 병사 월급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뭐 늘어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하나를 바꾸면은 연쇄적으로 계속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재원이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기는 좀 어려운 거고. 그래서 209조라고 하는 게 저는 좀 사실 좀 작아 보여요. 하겠다는 거에 비해 봤을 때. 그러면 이제 209조라고 치면 대충 5년이니까 연간 40조거든요. 그렇죠. 연간 40조를 늘려간다. 근데 이게 이제 추가적으로 늘려가는 거기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그렇죠. 추가적으로. 그렇죠. 왜냐면 기존에 있던 거 가야 되고 그리고 여기 이제 재원 조달 마련 방법 중에서 세수의 자연 증가분을 이용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출의 자연 증가분도 훨씬 빨라요.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저출산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노인들이 이제 많은 복지 혜택을 받아가는데 그 숫자가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베이비 부모들 이제 은퇴가 이제 본격화돼 있고요. 그거 지나고 나면은 이제 제 2차 베이비 부모 시대에 또 사람들이 또 이제 50대로 이제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또 받아가야 될 것들이 좀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다면은 지출의 자연 증가분이라고 하는 거는 세수의 자연 증가분보다 굉장히 어렵다, 네. 더 빠르다. 예. 그리고 세수의 자연 증가분이라는 것도 우리의 성장의 동력이 서서히 멈춰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늘어나지는 않는다. 그리고 거기 보면 이제 세계 잉여금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세계 잉여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예상한 것보다 좀 더 경제가 좋았을 때 세수가 좀 더 많이 들어온다. 그렇죠. 그게 뭐 한두 해가 그렇게 들어오는 거지. 그게 매년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쉽게 하면 이제 그 개인으로 치면 예상도 못해도 꽁돈이 생겼다 이런 거잖아요. 보통 이제 세계 잉여금은 언제 많이 쓰냐면은 우리가 그 세수 추계를 보수적으로 해요. 왜냐하면 돈이 부족한 것보다 돈이 좀 남는 게 그러니까. 조금 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경제 성장은 뭐 사람들한테 장밋빛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경제 성장은 조금 높게 하는 경향이 있지만 세수 추계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돈이 좀 쓰고 나면 남아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다음해 연초에 정부가 돈이 없거든요. 예. 돈이 없기 때문에 그 돈을 하려고 하면은 단기 국채를 발행을 해서 돈을 조달을 보통 해요. 아 그렇게 해요? 옛날에는 이제 한국은행 빌려 썼죠. 한국은행한테 30조만 빌려주고 해서 빌려서 쓰고 네. 한 3월 달이 되면 이제 세수가 들어오거든요. 그때 그렇죠. 돈을 갚아. 어.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는 많이 안 하고 그게 이제 비판을 많이 받아가지고 단기 적자 국채를 돈을 빌려가지고 쓰고 나중에 이제 갚는 이제 이런 건데 세계 잉여금이 있으면은 연초에 좀 살림살기가 조금 좀 낫습니다. 예, 없는 것보다. 두둑해지니까.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것도 비용이기 때문에 비용을 좀 줄일 수가 있어가지고 세계 잉여금이 있으면 보통 그런 데 쓰는 거지 그걸 남겨서 차년도에 어떤 그 정상적인 이런 재정 지출의 재원으로 삼겠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사실 말은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속으라고 예컨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우리 그 1차 추경할 때 세계 잉여금이 남았으니까 그걸 재원으로 해서 쓰겠다. 예. 근데 지금 또 2차 추경하는데 그 세계 잉여금을 또 쓰겠다 또 나오거든요. 또 발생했어요 잉여금이? 발생한 게 아니고 세계 잉여금은 이제 4월달에 결산하면 그때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2월달에 할 때는 미래의 세계 잉여금이 들어올 거니까 지금 국채를 발행하고 그걸로 나중에 갚겠다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한 건데 지나고 나니까 그건 그거고 세계 잉여금 있지 않냐 이걸 재원으로 쓰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상하고 그래서 이제 이 40조라고 하는 건 어떤 40조가 되냐면은 베이스라인 우리가 기존에 있던 거 선상 위에서 40조 추가적으로 돈을 마련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돈인데요, 그러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게 구조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컨대 기존에 있던 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을 없애고 요걸 하겠다. 근데 그 한계가 있다면서요? 이게 이제 그 2017년도에 지금 이제 김동연 이제 경기도지사 이제 후보가 부총리 할 때 그때 구조조정을 좀 세게 했어요. 그랬나요? 세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 용어로 뭐 적폐 예산이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세게 했는데 SOC 예산을 엄청 깎았어요. 예, 맞아요. SOC 예산을 엄청 깎아가지고 마련한 게 한 10조 조금 넘어가요. 그때 한 게 10조였어요. 예, 그때 한 게 10조예요. 그러니까 그 김동연 이제 후보가 그때 예산실장 출신이고 예산실은 완전 꽉 잡고 있는 거고. 그리고 출신 부총리가 내가 직접 보면서 구조조정했을 때 했던 것도 10조거든요. 네. 그러니까 10조를 구조조정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쥐어짠 맥시멈이 10조다. 예컨대 뭐 이런 거 있을 수가 있어요. 예컨대 이거는 사업 편성을 했는데 돈 지출이 안 된다. 뭐 그런 사업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뭐 한 1년 보니까 니네 집행 못하는 거 보니까 아니면 집행 실적이 뭐 20% 30%밖에 안 되는 거 보니까 이건 그렇게 효과 있는 사업 아니네. 접고 이건 다른 어떤 사업이랑 합쳐. 나머지 우리 가져간다. 쉽게 말 칼질 엄청 한 거군요. 뭐 그런 거 지금 한다고 그 국정과제 이제 110대 과제 보면 들어가 있어요. 재정 성과 평가 해가지고 한다. 근데 요게 말은 쉬워요. 재정 성과 평가를 해가지고 뭐 재원을 마련하겠다. 근데 평가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필사적입니다. 그럼요. 예, 그럼요. 필사적입니다. 이게 예컨대 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뭐 그 재정 성과 평가를 해가지고 성과가 되게 낮은 걸로 평가가 되면은 뭐 미흡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면은 예산에 20% 삭감하겠다.
네. 뭐 10% 삭감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주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부처의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느냐? 부처 공무원들은 예산이 제일 낮은 사업을 미흡을 줘요. 덩어리가 제일 작은 제일 거. 작은 거, 제일 큰 거는 다 살려가죠. 근데 그게 서로 유인 체계에 맞는 게 부처도 그걸 살려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 부처가 그 사업을 한다는 거는 예산실에 담당 공무원도 오케이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게 삭감당하면 자기도 뭔가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관리도 잘하고 성과 지표를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미흡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줄일 수 있는 돈은 가장 낮은 그 금액이 낮았던 예산 사업에 그게 하위 이제 미흡을 받아가지고 금액이 별로 삭감이 안 되는. 품은 많이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삭감이 많이 안 되는 이제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재원 마련 조달이 없고 그렇다면 이제 증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에이, 그거 쉽겠어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이제 이 뭐 역사 이런 걸 보면은 재원 조달이 어려웠을 때 그리고 지출이 많았을 때 그 다음에 보통 증세를 많이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증세를 이제 하게 돼. 소득세도 이제 사실은 전쟁을 막 치르고 난 다음에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소득세가 이제 만들어지고 막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한번 지난번에 한번 이제 윈폴 게인이라고 하는 윈폴 텍스라고 하는 횡재세라고 하는 그런 걸 한번 말씀드렸는데. 에너지 관련돼 가지고 돈을 많이 번 에너지 기업에 대해서 뭐 과세를 추가적으로 한다. 뭐 그런 거야, 뭐. 그런 노력들이 이제 필요하거든요. 근데 여기 110대 과제 보면은 감세 얘기만 있지. 증세 얘기는 전혀 없어요. 그 세원 마련에 대한 이제 궁극적 대책은 없어요. 근데 엊그저께 뉴스 보니까 오히려 상속세 손본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던데.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이 보수 정부가 이제 정부 잡으면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이제 기업 상속과 관련된 그러니까 상속세를 손보고 싶어하죠. 왜냐하면 우리 뭐 충분하진 않지만은 그 가업을 승계했을 때 항상 논리가 그거죠. 예, 세금을 줄여주거나 아니면 뭐 이연해주거나 하는 장치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는 제조업을 했지만은 유학 갔다 온 아들은 그런 거 그렇게 하고 싶어하지는 않거든요. 특히 이제 뭐 우리가 이제 한동훈 청문회에서도 봤지만은 3세까지 가게 되면은 다 이제 해외에서 교육받고 뭐 이제 한국에 귀국했을 때 좀 멋진 사업 하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상속받아가 좀 곤란하거든요, 사실은 그거. 그거 다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와인 수입을 한다든가, 뭐 문화 사업이라든지, 문화 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우리 그 재무와 뭐 이런 어떤 뭐 이런 금융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싶어하지 굴뚝 사업 하고 싶어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소원 수리가 많이 들어갑니다. 소원 수리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MB 때도 MB가 집권한 다음에 제일 처음엔 제가 정확하게 확신은 안 드는데 그래도 첫 번째로 만졌던 그 법제도가 기업과 관련된 가업승계의 상속 그 제도였어요. 그래서 뭐 그런 소원 소리가 인수위로 혹은 당선인에게 아니면 이제 많은 이제 그 실권자들에게 그런 로비가 들어갔다는 거는 뭐 보지 않아도 안 봐도 비디오다. 예, 상상해 볼 수 있는 거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교수님의 말씀을 정리를 하면 경제 정책 방향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그 다 짜깁기 한 건 그렇다 치더라도 집행 계획도 엉성하고 다 문제라는 건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저 뭐 그렇게까지 세게 얘기하고 예, 뭘 그렇게 말씀 다 해놓고 뭘?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오늘 시작을 하는데 뭐 아직 블루프린트는 다 완성이 돼 있지는 않아 보이지만 또 총알이야 뭐 주워 가면서 또 쓸 수 있는 것도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러면 질문을 하나 바꿔볼게요. 뭐 이런 거 이제 중장기 이걸 떠나서 지금 발등에 불이 있잖아요. 인플레 지금 문제도 압박도 있고 이건 어떻게 풀 거라고 보세요? 이게 굉장히 좀 이번 윤석열 정부의 가장 첫 번째 시험대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 우리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아주 나쁘지는 않아요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금리를 좀
올려오면서 지금 1.5까지 이제 올려왔거든요. 예. 예, 그래서 물가 상승이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높게 가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한 절반 수준. 예, 4% 정도에서 좀 잘 그게 뭐 잘이라는 표현이 좋은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래서 잘 방어하고 있는 셈인데 미국이 이제 소위 말하는 빅스텝이라고 그렇죠. 보통 이제 0.25씩 오르는데 며칠 전에 0.5 한꺼번에 0.5, 예, 50bp라고 부르는데 50bp를 올려갔어요. 근데 지금 이제 5월이 오니까 앞으로 이제 12월까지 이제 한 7번 정도의 이제 이런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금통위 회의가 남아 있고 미국도 이제 비슷한 수준 남아 있는 건데 그 중에 3-4번을 한다고 치면은 요 빅스텝을 몇 번 가게 되면은 금리 역전 현상이 이제 벌어질 거거든요. 연말이 되면은. 그럼 외화도 이제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고. 그게 뭐 단번에 빠져나간다고 보기는 뭐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금리 차이만이 이런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위험에 노출된다는 네. 점에서 우리도 이제 금리를 이제 빠르게 올려가야 되는 그런 이제 시점이 이제 도래한 거고. 그럼 이제 가계부채 어떻게? 뭐 가계부채도 가계부채지만은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5월달에 이제 5월달부터 경제를 이끌기 시작하는데 그때 금리를 올린다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경제 관련 공무원들이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래요? 왜냐면 이제 경제가 수축이 되니까. 그렇죠. 수축이 되니까. 뭔가 좀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예, 우리 예컨대 5월달에 금리 올린다 그러면은 우리 뭐 국민들이 봤을 때 새로운 대통령이 와서 처음 한다는 게 금리 올리는 거야? 이러면은 6월달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원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물론 그거를 명시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내심 5월달에 한번 건너뛰어보자. 그리고 6월달에 선거 끝난 다음에 하자. 이런 정치적인 의사결정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금리 올리는 건 대통령이 아니라 하는이잖아요. 금통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오히려 여기서 그러면 하늘의 독립성 문제가 또 제기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제 이창용 총재가 지금 뭐 취임을 했는데 저는 뭐 이창용 총재의 능력에 대해서는 뭐 전혀 의심하지를 않아요. 의심하지는 않고 뭐 세계적인 이제 이 물가 상승과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 고려해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만큼 이제 금리를 통해 가지고 물가가 쌓일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데 다만 우리 이제 한은법에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물가 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부의 경제 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서 제4조에 이제 그런 게 규정이 돼 있어요. 한은법에. 예, 한은법에. 그러면서 이제 그 91조에 열서권이라는 게 규제가 돼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열서권? 열서권은 뭐냐면은 경제 관료가 와서 금통위 회의 와가지고 같이 앉아서 발언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뭐 기재부 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와서 그 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꽤 있었고, 이제 IMF 우리가 위기를 겪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을 했는데 IMF 끝물에 이제 한국은행은 여기서 이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긴축을 좀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근데 이제 정부는 좀 생각이 좀 다른 거죠. 생각이 좀 다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금융위가 출구 전략하면은 안 되고, 그거 막아야 된다 해가지고, 99년도 6월에 이제 기재부 이제 그때는 기재부는 아니었는데, 하여간 제1차관이 열서권을 했죠. 그래서 앉아서 발언도 하고, 뭐 이제 그 회의의 결과를 보면은 이제 하는 측에서는 평상시와 다름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신경 안 쓰일 수가 없지. 누가 와서 이제 누가 어떤 얘기 하는지 보고서 이름 적어가거든요. 거기다 특히 정권 초과돼 버리면. 예,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다라고 제가 느낀 게 이창용 총재 그 청문회에서 그 유성걸 위원이 이제 이창용 총재한테 유성걸 위원은 이제 기재부 출신 국회의원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제
질의를 해요. 열서권 행사에 대해서. 열사건에 대해서. 근데 저는 이제 그 이청용 총재의 발언이 조금 위험하다고 봤던 게 뭐라고 했는데? 뭐 이제 전제는 이거예요. 그래서 열사건에 이제 그 경제 관료가 금통위 회의에 오는 거는 부적절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학계에서는 열사건을 없애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나라의 그 한국은행의 그 독립성 여부를 따질 때 열사건이란 조항이 있고 실제로 행사를 하기 때문에 독립성이 굉장히 좀 낮은 편으로 우리 평가를 되는데 그렇다면 조금 더 강하게 의사를 표시했어야 되는데 이청용 총재가 그때 했던 말은 뭐냐면은 사전에 조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뭐 이제 무슨 서별관 회의, 동별관 회의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관계 이제 뭐 하여간 경제부처 이제 관계인들 모여가지고 서별관 회의 기억나네요. 예, 그런 이제 조정회의를 해서 그 이제 유성걸 그 의원이 얘기한 거 조금 섞어서 얘기하는 건데 그런 걸 해서 그 열사건이 발의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 오히려 예. 이창용 총재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사전 조정을 해야 된다. 사전 조정을 해서 그것도 발언이 좀 약간 묘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이제 그 한국은행법 4조를 말씀해 드렸지만은 뭐 하여간 조화를 이루는 건 되게 중요한 건데 그게 조화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가 0.5씩 올려간다. 예컨대 5월 달에 0.5로 올리겠다라고 나왔을 때 기재부에서 뭐 각종 무슨 이제 조치들을 취할 거거든요. 예.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조화가 가능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럼 물가가 중요하면 나는 모르겠고 일단 물가와 일단 싸우는 게 일단 이게 우선무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다른 지표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야, 그러면 이제 그 지금으로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금통위 회의가 언제예요? 얼마 안 있으면 있죠. 얼마 안 있으면 있죠. 그때 어떻게 할지 한번 봐야겠네요. 그러면 지금 그래서 미국이 저도 어차피 첫 연준이 빅스텝 놓은 상태에서 열리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 번 쉬어갈 수도 있고 우리가 저번에 0.25 4월 달에 총재 부재 시 0.25로 올렸거든요. 맞아요. 예. 우리가 없는 데 올렸으니까 한 번 쉬어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쉬면은 미국이 그 다음 달에도 다시 0.5를 올리게 되면은 우리가 격차가 더 벌어지는. 아니 똑같아지는 거거든요. 완전 똑같아지는 거죠. 예, 우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올렸으니까. 예, 그래서 5월 달에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놔두고 이제 한국은행에서 검토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정치권의 눈치를 볼 것이냐. 그러니까 중요한 관전 포인트 하나가 보지 않을 것이냐고 하는 것이 5월 때 금통위 회의를 보면은 좀 알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짚어주셨네요. 예, 그래서 이게 그 이전에는 저희는 이제 그런 이제 그 필립스 커브라고 부르는데 그 인플레이션하고 실업과의 관계는 서로 상충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업을 줄이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확장적인 정책을 써야 되고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을 발생하고 인플레이션을 이제 잡으려고 그러면은 그렇죠. 돈은 좀 그 긴축 정책을 써야 되니까 실업률이 늘어나고 얼어붙으니까 일자리가 줄고 그거를 우리가 이제 필립스 커브라고 부르고 그런 이제 상충관계가 발생된다는 거를 우리 보통 정책 당국자들이 이제 염두에 두고 살았었는데 2000년 이후에는 이 필립스 커브가 누웠다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누웠다. 플랫한 필립스 커브다. 평평하다. 그러니까 이 수축을 하든 긴축을 하든 팽창을 하든지 간에 뭐 실업률은 변하지만은 인플레이션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제로금리 정책을 많이 했던 거예요. 확장하기 위해.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안 오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인플레이션의 시대가 다시 도래하고 있는 거다. 네.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중앙은행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지금 시점에 지금 들어선 거고. 근데 이제 새 정부가 이때 바로 출발을 하게 됐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목표가 상충하는 이 상황하에서 국민들이 좀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지금 금통위로 좀 주목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그 경제 정책 방향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이제 정치 논리가 얼마나 스며드는지 안 스며드는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이청용 총재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학자로서의 이청용 총재를 기억을 많이 하는데 뭐 대쪽 같았죠. 근데 그 와중에
금융위 부위원장도 하고 그다음에 ADB라고 하는 아시아 개발은행에서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하고 그다음에 IMF로 건너가 가지고 거기서 아태 국장도 하고 근데 국제기구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공무원보다 더 공무원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리고 아태 국장이라고 하는 게 우리 여기 뭐 한국도 있지만은 미국 그렇죠. 여러 그러니까 나라 사람들이 미국, 있겠죠. 일본, 중국 이런 거 다 관여되는 거기 때문에 리포트를 쓸 때 사실을 쓰면서도 누구도 기분 나쁘게 하지 않는 야, 그러니까 핵심 사유로 바꿔야 되는 건가요? 표현이 뭐 누구도 기분 나빠하면 안 되니까 싹싹 피해가는 표현. 예. 예, 누구도 기분 나쁘게 하지 않으면서 또 사실을 써야 되는 뭐 이런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예. 그걸 오래 했다는 것 자체가 예. 제가 이제 오랜만에 그 모습 뵈니까 상당히 유들유들해지셨다. 그래서 그런 거면은 공무원들하고도 얘기가 좀 되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오히려 약간 걱정스러운 측면이 좀 있다. 한번 지켜보죠. 아무래도 이제 그 첫 행보는 역시 금통위 금통위에 회의가 될 것 같으니까 그 첫 행보를 좀 보다 보면 좀 가늠이 되지 않을까 예. 싶은 생각 좀 처음에 드네요. 추경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렇죠. 예, 왜냐하면 추경 규모가 작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 보고서 금통위 회의도 그 두 개를 보면 예, 그 뭐 결정이 될 거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우석진 교수와 함께했던 경제는 김우빈 마무리하고 우석진 교수님 수고하셨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